안녕하세요. 논쟁과 분란의 시발점 보일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 남자 자작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빈틈없이 깔아주는 콩자갈입니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잡담들, 건축 잡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라는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는 끝에 보시면 1880년부터 1918년까지라는 그 시간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영어 이름은 The Culture of Time and Space고 스티븐 컨 님이 이제 1983년에 하버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내셨었고요. 이거를 박성관 님이 2004년에 발행을 하셨었고요. 제가 2010년 판을 갖고 있네요. 7세니까 사실 꽤 많이 나간 책이었네요. 그러네. 이 두꺼운 네, 책을 네.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네, 이게 750페이지 정도 되고요.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거는 학교 다닐 때 영상예술의 이해 시간에 그때 교수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책을 사게 됐고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못 보다가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한 번씩 쑥 훑어보면서 어떤 인상적이었던 구절들과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6주 동안 가졌었고요. 책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틀로 어떤 문화사를 이해해보자. 근데 그게 1918년인 이유가 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서구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 다양한 변화상과 인식의 전환들을 모두 다루는 건데 저 시간의 의미가 네. 좀 1880년부터 1918년이라는 시기가 조금 중요한 시기였죠? 네. 그래서 산업혁명 일어나고 어떤 뭐 전화, 축음기 아니면 뭐 영상을 기록하는 카메라,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시기였고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나 뭐 건축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 격변의 시기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를 글을 열심히 모아요. 이 스티븐 컨 님이. 그래서 그 글들이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21세기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들이 꽤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다뤄보면 좋겠고 왜 시간과 공간이냐고 했을 때 서론에서 보니까 철학의 기본 범주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시간과 공간이 사실 없는 적이 없으니까 그것의 틀로 한번 이 문화사를 정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고 시간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거 너무 당연한 그 갈래기는 해서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데 공간의 경우에는 형상, 거리, 방향 그리고 시간 공간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속도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총 7가지로 시간과 공간에 대해 설명을 하시거든요. 네, 제가 공간에 대한 분류를 다시 보니까 서론에서도 공간을 어떻게 나누어서 보지? 라는 고민을 했을 때 앨런 헨릭슨 씨와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화 중에 지도 제작자들은 공간을 4가지 측면에서 파악하여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4가지가 외형, 지역, 거리, 방향이고 외형과 지역을 묶어서 형상, form이라고 해서 하나로 묶고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 공간에 나중에 보시겠지만 형상, 거리, 방향을 다 다루시면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국가별 상황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국가별로 어떤 방향으로 각자 영토를 팽창하거나 산업을 팽창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끝에서는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굉장히 세세한 상황들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 그 부분은 다 못 봤어요. 어떻게 보면 세계대전의 그 전쟁과 그런 상황들에 관심이 있고 서구 사회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다. 그럼 뒷부분을 좀 더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목차를 잠깐 정리해봤는데
시간과 공간 이렇게 나뉘고 시간 성질, 공간 성질 보여준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속도, 형상, 거리, 방향 그리고 이 뒤로는 전쟁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그 시간 자체, 공간 자체였던 것 같아요. 과거, 현재 사실은 공간보다는 시간을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어서 이 책을 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설계 프로젝트를 할 때 물리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적도 없고 배우기도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 정리되어 있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네. 근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나왔던 어떤 시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아직까지는 우리한테도 유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전반적인 틀은 인간이 쉽게 바뀌는 측면도 있지만 아닌 측면도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유효한 텍스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제 속도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형상, 거리, 방향 이렇게 한 장에서 한두 문장과 인상적이었던 당시 철학자들이나 어떤 비평가들의 문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저 시기에 되게 많은 발명품들과 새로운 발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시계 발명. 네, 라던가. 회중 시계를, 네. 그러니까 손목 시계를 모두 갖고 다니게 되는, 그러니까 모두가 네. 시간을 맞출 수 있다는 거. 모두가 아주 시간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런 발명품들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인지하는 데 다른, 그러니까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 작가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각각이 어떻게 인지하게 됐는지를 사실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형상, 거리, 방향을 통해서 공간을 어떻게 그러니까 인지하는 방식이 바뀌었는지를 얘기하는 것 같고 콩자갈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현재에도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저는 읽으면서 이거 완전 21세기 얘기 아니야? 하는 부분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각자 느끼기에 또 다를 것 같고, 네, 제가 SNS를 잘 안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저 약간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와닿았던 거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나를 돌아보게 된다. 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 입장이 나오는데 그 입장 중에서 이게 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 뭐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던 사람,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사람 이런 것들을 다 양상들을 보여주는 형식인데 그게 뭐 요즘에 뭐 그냥 언론에서 볼 수 있는 그, 그 평론들끼리 서로 싸우는 듯한 느낌의 뉘앙스 그런 거랑 아직 되게 양상이 비슷해서 그때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끼리는 이런 식으로 대화했구나. 뭐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볼 수도 있고 굉장히 네, 역사를 통해서 또 미래를 내다보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과거에 대한 파트에서 중요했던 거는 나의 정체성을 과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장님이 이 문구를 읽어주세요. 과거에 대한 경험은 개인차가 크다. 급속한 기술, 문화, 사회적 변화에 직면한 당시 사람들은 안정을 회고하면서 과거에 주목하고 있었다. 갈수록 쇠석화되어가는 세계 속에서 사상가들은 역사적 과거를 정체성의 원천으로 파악하는 예리한 감각을 키워나갔으며 여러 가지 목적에서 개인적인 과거를 탐구하였다. 여기서 개인적인 과거라고 함은 이전에는 공적인 시간과 사적인 시간이란 얘기를 시간의 성질에서 잠깐 다루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가 그냥 국가적이었고 어떤 사회적이었으면 이제는 개별마다 어떤 뭐 글을 쓰거나 뭐 그러니까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1인 미디어가 더 많아지면서 그런데 이때는 이런 게 막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언론이 생기고 언론도 마이너한 것부터 메이저한 것까지 계속 생겨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스티븐 커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사적인 시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게 됐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인 과거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제가 이 과거 파트에서 나오는 여러 얘기 중에 기억에 남았던 거를 몇 가지 들고 왔는데, 헨리 모드슬리는 기억이 신체의 모든 부분에 있다. 그래서 그거를 organic memory라 해서 기관 기억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다. 그래서 이게 급변하는 그 세태 속에서 오히려 기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였고. 프로이트의 경우에는 유년 시절의 기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모든 기억이 어떤 식으로 간직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제가 베르그송을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었는데, 지속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에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어떤 걸 끊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속해야 된다. 뭐 이런.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베르그송 책을 사긴 했지만 아직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내용을 제가 더 알게 되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가 정체성과 가장 연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짤막하게 갖고 온 거라서 만약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책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파트로 넘어오면 현재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 작가가 타이타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타이타닉이 침몰이 되면서 결국 일부가 구출이 되긴 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죽긴 했지만. 근데 그때 무선통신의 동시적인 드라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작가가. 동시성의 문제가 대두되고요. 그러니까 무선통신이 만약에 배마다 없었으면 타이타닉은 아마 완전 침몰하고 모두가 죽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시적인 드라마가 나중에 또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이게 국제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지면서 어떤 그 세계가 하나로 읽히는, 완전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같은 시간대의 일이 뭐 라디오로도 사실은 알 수 있는 거고, 어떤 그런 식으로 현재가 예전보다 훨씬 두터워졌다는 이야기를 이 스티븐 커니 하십니다. 보일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부터. 동시성이 현재를 공간적으로 확장시키는 동안 전통적으로 과거와 미래의 사이, 순간적인 것이라고 간주되어 온 현재를 시간적으로 확장시켜 근접한 과거와 근접한 미래를 부분적으로 포함시키려는 시도들도 행해졌다. 인간은 현재를 경험할 때 시각적인 차원에서 근접한 과거를 포함한 시간양으로서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감정이 격렬해진 순간 현재가 길게 늘어난다는 증거도 나왔다. 네, 그래서 현재가 단순히 과거와 미래 사이에 껴있는 거냐, 아니면 근접한 과거와 근접한 미래를 부분적으로 포함하는 거냐. 제가 이 텍스트와 이 장을 이해했을 때는 모두 근접한 과거나 근접한 미래를 포함해서 현재가 두터워졌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이 시대를 통해서. 네, 그런 표현을 지금 제가 윌리엄 제임스의 표현을 갖고 왔는데, 이 부분이 되게 뭔가 인지하기에 이런 개념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식된 현재는 칼끝이라기보다는 움푹 들어간 안장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안장은 우리가 앉을 수 있는 만큼의 일정한 폭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그 안장 위에서 시간의 두 방향을 바라본다. 미래와 과거를 양쪽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으로서 현재의 두터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또 이 스티븐 커니 사실 니체를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영향력이 굉장히 있기도 했지만 약간 텍스트가 긍정적으로 다뤄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 니체의 영원 회귀 부분을 현재에서 다루고, 과거 파트에서는 니체가 얼마나 과거가 그 부정됐었는지, 그러니까 인습의 벌레 막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니체가 과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그 약간 뭐라 심취가 있다는 약간 비판을 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관습과 인습과 이런 거에서 너무 정체성을 찾는데 그게 아니다. 현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영원 회귀를 통해서 하는데, 네. 보통 니체는 책에서 그런 그 석판을 깨워버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과거 인습들이 쓰여져 있는 그 돌판을 갖다가 깨워버려라. 사실 니체 책들은 그런 논조가 많죠. 네. 초인 얘기가 나오네요. 초인은 죄의식의 원천인 과거에 탐닉하지 않으며 천상의 보답 또한 갈망하지 않는다. 영원 회귀만을 열렬히 갈망한다.
그러면서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나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네, 그래서 현재가 두터워지고 현재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 장에서 하는 정도로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미래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지금 갖고 온 첫 문단인데요. 자장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외젠 맨코프스키는 체험된 시간에서 인간은 근접한 미래를 능동성과 얘기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경험한다고 구분하였다. 시간 속에서 주체가 어떤 방향을 취하느냐, 바로 그것이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다. 즉, 능동성 방식의 경우 개인은 미래로 향하며 사건들을 통제하면서 환경 속으로 돌진해 들어간다. 반면 얘기의 방식에 있어서는 미래가 개인 쪽으로 다가온다. 이때 개인은 압도적인 환경 앞에서 위축된다. 네, 그래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능동성과 얘기의 방식인데 이거는 간단한 사례로 알려드리면 전화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거는 사람의 입장에서 미래는 능동성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능동적인 행위를 취하는 거죠. 얘기는 반대로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이에요. 벨소리가 언제 어떻게 울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화기가 울도록 놔두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신입사원이 되면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전화 업무잖아요. 전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울릴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안녕하십니까. 잠깐 자리를 비울 때 전화가 오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얘기의 방식도 뭐 계속 이제 그냥 응대 방식이 좀 더 익숙해지고 별일 아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좀 내가 알게 되면 얘기의 그 폭력성이 좀 덜해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어쨌든 능동성과 얘기의 방식이 으로 경험된다고 한다는 그 맨코프스키의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게 책에서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능동성이고 누군가에겐 얘기일 수밖에 없는 어떤 한 사건의 양자성이 전쟁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다는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침입하고 누구는 침입받고 그리고 그게 병사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다는 얘기를 해서 그 굉장히 네, 공감이 됐었고 전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그 시각은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죠. 그러니까 긍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거냐면 제가 처음에 갖고 온 거였는데 그러니까 근면을 시간과 미래에 대한 긍정이라고 찬양하는 네. 그 의미가 미래에 구현되는 그런 문화이다. 그래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랑 이렇게 계속 연관이 있는 건데 약간 우리가 시간에 속박돼 있고 근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환경 압박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죠. 이런 미래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당시 SF를 통해서 많은 유럽인들이 즐겼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웰스의 시간 여행자가 나오는데 웰스의 소설에서 시간 여행자가 시간 여행을 하지만 거기서 발견한 것은 정체와 퇴보의 세계뿐이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이런 좀 쿠데타의 상황들을 연출하고 외계인을 만나지만 전혀 달라지는 게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기술과 그 미래를 그러니까 기술의 좋은 점들을 다 취하지만 안 좋은 점들도 동시에 드러나면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미래에 잠깐 대해서. 정리를 네. 하면 네. 이제 뭐 과거랑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 시기에 대한 얘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과거에 대해서는 주로 정체성과 어떤 개인성에 대한 전체적으로 좀 약간 개인성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많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네, 그런 게 맞아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개인의 시간이라는 것이 이때 처음으로 주목이 되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 공적인 과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해. 우리는 당군의 민족이야. 그런 우리의 그 공적인 과거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어떤 선택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집중하는 개인적인 사적 과거로 집중하면서 각자가 개인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든 지식인들이 미친 듯이 썰을 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겠죠. 그게 한편으로는 당시에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려고 하는 태도였기도 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두터운 현재라는 개념 자체가 좀 그런 게 아닐까요? 어떤 사실 과거는 개인적인 것이 되었고 미래는 또 엄청나게 불확실한 것이 되었을 그쵸. 때 현재가 저는 이게 약간 그 느끼는 것에 약간 반발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가 너무 점처럼 느껴져 버리니까 과거에서 내가 느끼는 위안은 점점 줄어들고 한편으로 또 미래는 너무 우울하고. 두려우니까 맞아요. 그랬을 때 현재가 너무 또 점처럼 느껴지는데 아니다 그렇지 않아 나의 현재는 조금 더 풍부한 것이야 라고 네. 얘기하면서 어떤 두터운 현재의 개념을 계속해서 음. 발전시키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약간 그 이중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체 얘기가 막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제 막 과거와도 단절돼야 되고 미래의 어떤 희망도 버려야 돼.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너무 무서워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현재를 긍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이 네. 시기에 주된 얘기였던 것 같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두렵고 우울한 얘기가 되게 강한데 한편으로는 내가 사실 저 이제 웨젠 맨코프스키 얘기가 전 좀 재밌었는데 네. 사실 저런 글을 읽으면 누구나 나는 능동적으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얘기되고 싶지 않고 난 능동적으로 미래를 추구하고 맞아요. 싶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개념 자체가 아 그러니까 저게 되게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 시간에 대한 테마들이 지금 다 약간 양쪽의 느낌을 다 주는데 이게 누군가 계속 능동적으로 사니까 누군가 계속 얘기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력자들은 내 미래에 이런 것들을 할 것이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그런 상황들 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 되게 재밌네요. 이런 네. 구성 자체가.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잡담들